누나 잘 가. 차갑게 웃는 남동생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절벽 아래로 밀려났어요.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 폭우 쏟아지는 산속 흙더미 속에 묻혔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채로. 그런데 그 흙더미 속에서 하얀 손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산골 약초꾼 박만덕은 그 손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치지 않았죠. 그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였습니다. 산은 온통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로 가득 찼죠. 굵은 빗줄기가 나뭇가지를 후려치고 흙더미가 경사면을 타고 시커멓게 흘러내렸어요. 번개가 한 번씩 하늘을 찢을 때마다 산 전체가 환하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 사람이 있었어요. 강희수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 위로 빗물이 쏟아졌고 입안에 흙맛이 가득했죠. 머리를 들려 했지만 목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을 짚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옆으로 간신히 돌렸어요. 눈앞에 부러진 나뭇가지와 진흙탕이 보였죠. 자신이 덤불 한가운데 쓰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추운지 따뜻한지 느낌조차 없었죠. 허리 아래가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집중해도 다리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희수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 야경, 그리고 손에 들린 찻잔, 그리고 마주 앉아 웃던 얼굴이었죠. 강태윤의 얼굴이었습니다. 남동생이었어요. 피를 나눈 유일한 혈육이었죠. 그런데 그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희수의 몸이 휠체어에 묶인 채 절벽 아래로 밀려나가는 순간에도 그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희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죽을 수 없었어요. 그것만은 분명했죠. 희수는 두 팔꿈치를 진흙바닥에 박았습니다. 온 힘을 팔에 모아 상체를 끌기 시작했어요. 다리는 아무 반응도 없었죠. 끌려오는 것인지 땅에 박힌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경사면 위쪽에서 굵은 물소리가 들렸어요. 토사가 쏟아지는 소리였죠. 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커먼 흙더미가 비탈을 타고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죠. 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희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흙더미가 희수의 허리 아래를 덮쳤어요. 차갑고 무거운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죠. 희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폭우 소리가 그 비명을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입안으로 흙이 들어왔죠. 희수는 고개를 들어 숨을 쉬려 했습니다. 오른팔이 흙 위로 빠져나와 허공을 더듬었어요. 손가락 끝에 차가운 빗물이 닿았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강희수는 흙 속에 묻혔어요. 박만덕은 새벽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덫을 놓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멧돼지가 걸렸는지 확인해야 했죠. 요즘 들어 산 아래 밭을 파헤치는 녀석이 있어서 마을 어르신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만덕은 낡은 장화를 신고 손전등 하나를 들었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날에 산에 오르는 사람은 이 동네에 만덕밖에 없었죠. 원래도 그랬습니다. 만덕은 어려서부터 비 오는 날 산이 좋았어요. 냄새가 달랐거든요. 흙 냄새, 나무 냄새, 풀 냄새가 빗물에 섞여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참 좋았죠.
경사가 가파른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탈 아래쪽을 훑었어요. 만덕은 발을 멈췄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손이었어요. 사람의 손이었죠. 만덕은 비탈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가까이 들이댔어요. 가느다란 손가락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목 아래로는 흙더미가 덮여 있었죠. 만덕이 손가락으로 맥을 짚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만덕은 벌떡 일어나 지게를 내려놓고 삽을 집었습니다. 삽질을 시작했어요. 빗속에서 흙을 퍼냈죠. 한 번, 두 번, 세 번. 흙더미 안에서 사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였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옷은 진흙투성이었지만 천 자체가 비쌌어요. 손목에는 묵직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가 달려 있었죠. 만덕은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팔을 흙 아래로 밀어넣어 여자의 몸을 끌어안았어요. 묵직했죠. 힘을 쓸 수 없는 몸은 이렇게 무거운 법이었습니다. 만덕은 여자를 지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머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받쳤죠. 그러고는 지게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빗속에서 만덕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흙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만덕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저 아래 내려와 살지 않느냐고 했어요. 만덕은 대답 대신 웃기만 했죠. 만덕은 여자를 방 안에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두면 안 되었어요. 만덕은 잠깐 망설였죠. 그러다 이내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을 사람 앞에서 체면을 따질 수는 없었어요. 만덕은 여자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했어요. 장롱에서 어머니가 쓰던 낡은 솜니부를 꺼내 덮었죠. 그러고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궁이 안으로 불꽃이 살아났죠.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덕은 뒷산에서 미리 말려둔 약초 다발을 꺼냈어요. 독을 풀어주는데 좋은 것들이었죠. 절구에 넣고 지식였습니다. 푸른 즙이 배어나왔어요. 만덕은 그것을 여자의 팔과 다리, 등 위에 골고루 발랐죠. 여자의 몸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게 분명했어요. 팔꿈치가 심하게 까져 있었고 옆구리에도 멍이 크게 들어 있었죠. 다리는 감각이 없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들어 올려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만덕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여자 보통 일이 생긴 게 아니었죠. 날이 밝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희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낮고 좁은 흙집 천장이었죠. 나무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낡은 장판 바닥 떼탄 창호지 문, 구석에 놓인 양철 냄비. 호텔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의 시골집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커다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바람에 그을려 검붉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죠. 뚝배기에 무언가를 담아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희수를 바라봤어요. 정신 들었어요? 목소리가 굵고 투박했습니다. 희수는 대답하려 했어요. 그런데 혀가 움직이지 않았죠.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뚝배기를 들어
희수의 입가로 가져왔어요. 쌀미음이었습니다. 연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마셔요. 아직 몸을 못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넣어줄게요. 희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넣어준다고요.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희수는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거절의 표시였죠. 하지만 목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희수의 입술 사이로 밀어 넣었어요. 부드럽게 억지로 밀어 넣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심스럽게 넣었죠. 미음이 혀 위로 흘렀습니다. 희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분한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죠. 그저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숟가락을 떠서 다시 넣어줬죠. 내 이름은 박만덕이에요. 어젯밤에 흙 속에서 꺼냈어요. 산 아래 마을까지 데려가려면 날이 좀 더 좋아야 해요. 오늘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덕이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희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이름이 뭐예요? 희수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으로만 남자를 바라봤죠. 만덕은 잠깐 희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못하는구나.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만덕은 일어나 다시 아궁이 쪽으로 갔습니다. 장작을 한 개 더 넣었어요. 불꽃이 다시 살아났죠. 희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바람이 스쳤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강태윤, 조작된 음료, 절벽, 그리고 지금 이곳,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오후가 되자 만덕은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희수는 혼자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방 구석에 낡은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희수는 오른쪽 팔꿈치에 힘을 줬습니다. 아주 조금 몸이 움직였어요. 미음을 먹은 덕인지 온기가 돌기 시작한 덕인지 아침보다는 상체가 조금 더 말을 들었습니다. 희수는 팔꿈치를 짚고 몸을 비틀었어요. 라디오까지의 거리는 두 뼘 남짓이었죠. 그 두 뼘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희수는 이를 악물고 팔을 뻗었어요. 손가락 끝이 라디오 모서리에 닿았죠. 끌어당겼습니다. 라디오가 삐걱 소리를 내며 끌려왔어요. 희수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났어요. 채널을 맞췄죠.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얘기였어요. 다음은 주가 얘기였죠. 희수는 다이얼을 조금 더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성진그룹은 오늘 오전 강희수 회장이 해외 시찰 중 실종되었으며 현지 당국의 수색 결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진그룹 측은 강태윤 부회장이 즉시 회장 직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희수는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라디오 다이얼을 쥔 손이 떨렸어요. 강 회장의 친필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서에는 동생 강태윤에게 모든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친필 유서. 희수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죠. 음료도 절벽도 유서도. 강태윤은 처음부터 누나를 죽이고 그룹을 빼앗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희수는 라디오를 쥔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아팠습니다. 아파야 했죠.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만덕이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그런데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희수의 얼굴을 봤어요. 만덕은 보자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수 곁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장롱을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나무 숟가락이었어요. 직접 깎은 것이었죠. 표면이 울퉁불퉁했지만 손에 쥐기에는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만덕이 희수의 손에 그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손에 뭐라도 쥐고 있으면 좀 낫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들 때 그랬어요. 희수는 손 안에 쥐어진 나무 숟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었어요. 투박했죠. 하지만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희수의 손가락이 천천히 숟가락을 감아 쥐었어요. 만덕은 그것을 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죠. 두부 한 모, 달걀 2개, 작은 고춧가루 봉지, 장터에서 사온 것들이었어요. 저녁은 두부찌개 해드릴게요. 몸에 좋아요.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죠. 그저 손 안에 나무 숟가락을 꽉 쥐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궁이 안에서 불꽃이 타닥거렸죠.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버티는 거였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강태윤 앞에 2발로 서는 날까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희수의 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술만 달싹였죠. 그 다음 날에는 짧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아침, 희수는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죠. 만덕은 바가지에 물을 떠서 희수에게 가져왔어요. 희수의 뒷머리를 한 손으로 받치고 바가지를 입가에 댔습니다. 희수는 물을 마셨어요.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렸죠. 희수는 숨을 골랐습니다. 내 이름은 강희수야. 만덕이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희수를 바라봤어요. 알아요. 장터에서 들었어요. 희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뭘 들었는데? 만덕이 방 구석으로 가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가져왔어요. 희수 앞에 펼쳐놓았죠. 현상수배 전단이었습니다. 희수의 얼굴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횡령범 강희수, 성진그룹 비자금 조성 및 해외 도피 혐의, 신고시 포상금 지급. 희수는 전단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정장을 입고 단상 위에 서 있었죠. 어느 기자회견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희수의 손가락이 전단 위를 짚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횡령범. 희수가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조용하지 않았죠. 만덕이 희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희수를 바라봤어요.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희수는 고개를 들어 만덕을 봤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산골 약초꾼이었죠. 학벌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았어요. 희수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강희수야. 성진그룹 회장이었어. 내 동생이 나를 죽이려고 산에 버렸어. 만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희수가 계속했습니다. 내 몸에 약을 탔어. 전신마비가 오는 약이었어. 그 상태에서 휠체어에 묶어서 절벽 아래로 밀었고 내가 죽은 걸로 처리하고 지금 동생이 회장 자리에 앉아 있어. 만덕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 전단은 동생이 만든 거야. 내가 죄인으로 보이게 하려고. 만덕이 전단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전단을 집어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접었죠. 그러고는 아궁이 안으로 던져 넣었어요. 전단이 불꽃 속에서 타들어갔습니다. 희수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만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요. 대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회장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만덕이 희수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사람을 산에 버리는 놈이 범죄자예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흙 속에서 꺼낸 사람이고 내 집에 누운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강희수는 남 앞에서 우는 사람이 아니었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만덕이 일어섰어요. 방 구석에 세워둔 나무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굵고 곧은 나뭇가지를 다듬어 만든 것이었어요. 끝부분을 천으로 감아 손이 쓸리지 않도록 했죠. 만덕이 그것을 희수 곁에 놓았습니다. 다리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거 짚고 일어서는 연습을 해요. 내가 매일 다리 주물러 줄게요. 산에서 배운 방법이 있어요. 희수는 지팡이를 바라봤어요. 투박하고 볼품없는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어 잡았죠. 고마워.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부터 만덕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계곡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차가운 물을 먼저 희수의 다리에 부었죠. 희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갑다는 감각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희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가운 물이 끝나면 아궁이에서 데운 뜨거운 물이 시작됐습니다. 만덕은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희수의 다리를 감쌌어요. 그러고는 무릎 아래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주물렀죠. 희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틀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사흘째 아침이었죠. 만덕이 희수의 발바닥을 누르는 순간 희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지금 느꼈어요? 만덕이 물었어요. 희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눌리는 것 같은 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수가 말을 이었죠. 느껴졌어. 아주 조금.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발바닥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눌렀죠.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이 먼저였죠. 발바닥에 느껴지는 그 희미한 감각이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이 제 멋대로 흘렀습니다. 만덕은 모른 척했어요. 계속 발을 주물렀죠. 닷새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만덕이 희수를 등에 업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희수가 만덕의 등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온천이요. 유황 성분이 있어서 근육 푸는데 좋아요. 여기서 1시간 거리예요. 희수는 어이가 없었죠. 1시간을 걸어? 내가 걷는 거지. 당신이 걷는 게 아니잖아요. 만덕이 지게끈을 고쳐 잡으며 발걸음을 뗐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어요. 비 온 뒤라 땅이 미끄러웠죠. 그런데 만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발이 땅을 단단히 디뎠고 등은 꼿꼿했어요. 희수는 만덕의 등에 얼굴을 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파른 비탈을 오르는데도 숨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죠. 묵직하고 단단한 숨소리였습니다. 희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남자의 등이, 이 거칠고 투박한 등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것처럼 느껴졌죠.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덕이 말을 걸었어요. 무거워요? 희수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무겁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이 무겁냐고요. 희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무겁지. 엄청나게 무거워. 만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산을 올랐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유황 온천은 바위 틈에서 솟아오르는 작은 웅덩이였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독특했죠. 코끝이 찡했어요. 만덕이 희수를 내려놓고 웅덩이 옆에 앉혔습니다. 희수의 발을 물속에 담갔어요. 따뜻한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희수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발이 보였습니다. 물속에 잠긴 발이 보였죠.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다는 감각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어요. 희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참았죠. 만덕이 옆에 앉아 희수의 발목 아래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물속에서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희수는 먼 산을 바라봤어요. 능선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죠.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희수의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알아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움직임이었죠. 희수는 자신의 발가락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움직여 봤어요. 이번에도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죠. 만덕이 그것을 봤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만덕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발가락을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움직였습니다. 또 움직였어요. 희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죠. 움직여. 내 발가락이 움직여.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희수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따뜻한 물속에서 가만히 잡고 있었죠. 희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산속에 아무도 없었어요. 새소리와 물소리 사이로 희수의 울음소리가 번졌죠. 강희수가 우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은 없었어요. 성진그룹 회장이 우는 것을 누가 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산속에서 이 투박한 약초꾼 앞에서 희수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만덕은 고개를 돌렸어요. 희수가 실컷 울 수 있도록 먼 산을 바라봤죠. 저녁이 되어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만덕이 밖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다 굳은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만덕이 창호지 문 옆에 기대어 서며 말했어요. 산 아래에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예요. 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몇 명이나? 세어보니 10개 넘어요.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강태윤이 자신의 시체를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희수가 눈을 떴습니다. 나 데리고 움직일 수 있어? 만덕이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수 앞에 등을 내밀었어요. 희수는 만덕의 어깨를 잡고 등에 올랐습니다. 만덕이 일어섰어요. 꽉 잡아요. 만덕이 낮게 말했습니다. 희수는 두 팔로 만덕의 목을 감았어요. 만덕은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산 아래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나무 사이를 훑고 있었어요.
만덕은 불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몸을 낮추며 움직였습니다. 희수는 만덕의 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숨소리였죠. 이 남자가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덕의 등에 이마를 붙이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죠. 서치라이트 불빛이 바위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만덕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 한 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만덕이 알고 있는 동굴은 산 중턱 바위 절벽 뒤편에 있었습니다. 워낙 깊은 곳이라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만덕이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약초를 캐러 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죠. 입구가 넝쿨로 덮여 있어서 눈앞에 있어도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었습니다. 만덕은 희수를 등에 업은 채 그 입구를 찾아냈어요. 한 손으로 넝쿨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어른 2명이 누워도 남을 만한 공간이었죠. 만덕이 희수를 내려 바닥에 앉혔습니다. 미리 챙겨온 담요를 꺼내 희수의 어깨에 둘렀어요. 희수는 동굴 안을 둘러봤습니다. 바위가 차가웠고 냄새가 축축했어요. 바닥에는 이끼가 깔려 있었죠.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해? 희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덕이 입구 쪽을 살피며 대답했어요. 저 사람들이 오두막을 뒤지고 내려갈 때까지요. 하루 이틀이면 될 거예요. 희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발가락이 아까보다 조금 더 잘 움직였어요. 아직 다리 전체가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감각이 살아오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만덕이 입구 넝쿨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멀리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두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잘 됐네요. 만덕이 넝쿨을 다시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희수 맞은편 바위에 등을 기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어요. 만덕이 작은 초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죠. 흔들리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습니다. 희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섭지 않아? 만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저 사람들. 수색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킬러들이야. 나를 찾으면 그냥 없애버릴 사람들이에요. 당신도 봤으면 같이 없애버릴 거야. 만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불이 흔들렸어요. 무서운 거랑 도망가는 거랑 다르죠. 희수가 만덕을 바라봤습니다. 만덕이 계속했어요. 무서운 거야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겁난다고 업고 온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희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 만덕이 희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흙 속에서 꺼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초불을 바라봤어요. 흔들리는 불꽃이 눈 안에 들어왔죠. 한밤중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군화 소리였습니다. 땅을 밟는 소리가 무거웠죠. 희수는 숨을 멈췄어요. 만덕은 이미 초를 손으로 덮어 껐습니다. 동굴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죠. 희수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만덕의 팔이 잡혔어요. 희수는 그 팔을 꽉 쥐었습니다. 발소리가 동굴 입구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이쪽은 넝쿨만 있는데요.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더 살펴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죠.
손전등 불빛이 넝쿨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희수의 눈앞이 환해졌어요.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최대한 얕게 쉬었죠. 만덕의 팔이 희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희수를 바위 뒤쪽으로 당겼어요. 불빛이 동굴 안을 훑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이끼 위로, 천장으로. 희수는 숨을 참았어요. 불빛이 멈췄습니다. 바로 희수가 아까 앉아있던 자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담요만 접혀 있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 구역으로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멀어졌어요. 희수는 그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만덕이 조용히 말했어요. 갔어요. 희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하고 길게 내쉬었죠. 몸이 떨렸어요. 만덕이 초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희수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만덕이 희수의 손을 봤습니다. 희수가 만덕의 팔을 쥔 손이 아직 놓이지 않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됐을 만큼 꽉 쥐고 있었죠.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손을 놓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희수는 잠시 후에야 손을 걷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담요를 여몄죠. 고마워. 목소리가 작았어요.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만덕은 희수가 잠든 사이 동굴 입구에 나가 앉았어요. 동이 트기 전 하늘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죠. 별이 아직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만덕은 품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버튼식 이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긁혀 있었죠.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절반쯤 남아 있었어요. 만덕은 폰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희수에게 이 폰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담요를 턱까지 덮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죠. 만덕은 희수 옆에 앉았습니다. 자는 얼굴을 봤어요. 낮에는 눈빛이 날카롭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얼굴은 달랐어요. 그냥 사람이었죠. 그냥 많이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만덕은 시선을 돌렸어요. 얼마 후 희수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만덕을 봤어요. 앉았어? 만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좀 있었어요. 희수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팔꿈치로 몸을 받쳤습니다. 이제 상체는 제법 자유로웠죠. 만덕이 손을 내밀었어요. 희수는 잠깐 망설이다 그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덕이 품에서 폰을 꺼냈어요. 희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어제 말하려다가 상황이 그래서. 희수는 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묻는 화면이 떴죠. 희수가 만덕을 봤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야? 만덕이 폰을 받아 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희수는 연락처를 열었어요. 저장된 번호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장님, 약재상, 그리고 몇 개가 전부였죠. 희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보안팀장의 번호를 기억에서 끌어올렸습니다. 11자리 숫자였죠. 희수는 그 번호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외워두었던 번호였습니다. 희수가 만덕을 봤어요. 이 폰으로 전화를 한 통 해야 해. 마을 공중전화는 감시당하고 있을 거야. 이 폰은 당신 명의니까 지금은 안전해.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면 되죠. 뭐라고 해요? 희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전화를 직접 하면 목소리가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문자가 나왔죠. 희수가 만덕에게 폰을 돌려줬어요.
내가 문자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쳐서 보내줘. 만덕이 폰을 들고 문자 화면을 열었습니다. 희수가 아무 문장을 불러줬어요. 아버지와 자신만이 아는 어린 시절의 약속이 담긴 문장이었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보안팀장 뿐이었습니다. 만덕이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어요. 손가락이 굵어서 버튼을 2번씩 누르기도 했지만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다 쳤어요. 희수가 확인했어요. 틀린 곳이 없었죠. 보내. 만덕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가 떴어요. 희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이 하나 연결된 거였어요. 아주 가는 실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만덕이 폰을 품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수가 바위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사람을 보내줄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는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희수는 만덕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별로 당황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희수에게는 낯설었죠. 희수가 살아온 세계에서는 다들 이익을 먼저 따졌어요. 도움을 줄 때도 말을 건넬 때도.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 없었어요. 희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덕 씨. 만덕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나면 원하는 게 뭐야? 보상을 해줄게. 만덕은 잠시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원하는 거요? 뭐든지. 돈이든 땅이든 집이든. 만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지금 가진 게 다예요. 이 산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더 바라는 게 없어요. 희수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희수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원했어요.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입구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만덕이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희수는 동굴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가 된 희수는 담요를 걷어내고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두 손으로 무릎을 눌렀습니다. 눌리는 감각이 있었죠. 어제보다 선명했어요. 희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위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팔에 힘을 줬죠.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티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죠. 희수는 숨을 골랐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버텼죠. 두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바닥에서 떨어진 채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쓰러졌어요. 바닥에 무릎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희수는 엎드린 채로 숨을 몰아쉬었어요. 땀이 났죠. 손바닥에,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만덕이 들어왔습니다. 희수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왜 이래요? 혼자 일어서려고 했어요? 희수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습니다. 연습해야지. 언제까지 엎혀만 다닐 수는 없잖아. 만덕이 희수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희수의 무릎을 두 손으로 살폈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죠. 다쳤잖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만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희수는 그 목소리에 멈칫했어요. 만덕이 희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희수는 만덕의 눈을 봤어요. 반박하려 했습니다. 강희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덕의 눈빛 앞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시선을 내렸죠. 만덕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주먹밥 2개와 작은 약 봉지가 나왔어요. 장터에서 파스 사왔어요. 무릎에 붙여요. 만덕이 파스를 꺼내 희수의 무릎에 붙여줬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드럽게 움직였죠. 희수는 만덕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흙 속에서 자신을 꺼냈습니다. 이 손이 매일 자신의 다리를 주물렀어요. 이 손이 지금 파스를 붙여주고 있었죠. 희수는 말했습니다. 만덕 씨, 예, 나 살아서 나갈 거야. 만덕이 고개를 들었어요. 희수가 만덕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반드시 2발로 걸어서 강태윤 앞에 설 거야. 두고 봐. 만덕은 희수의 눈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희수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믿어? 만덕이 주먹밥을 희수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흙 속에서 혼자 손을 뻗고 있던 사람이에요. 살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알았죠. 희수는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굴 밖으로 저녁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 사람은 나란히 앉아 주먹밥을 먹었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헬기 소리가 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새벽빛이 능선을 타고 넘어오던 그 순간이었어요. 대피소 지붕 위로 회전 날개 소리가 울려 퍼졌죠. 희수는 위성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피소 문이 부서졌어요. 두꺼운 나무 문짝이 안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경첩이 뜯겨나가며 바닥을 쓸었죠. 검은 복장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3, 4, 5. 손에 총을 든 채였습니다. 만덕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무 도끼를 2 손으로 쥐고 있었죠. 첫 번째 남자가 만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만덕은 옆으로 비켜서며 도끼자루로 남자의 팔을 쳐냈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틀거렸죠. 만덕이 그 틈에 남자의 등을 밀어 벽에 쳐박았습니다. 2 번째 남자가 만덕의 옆구리를 노렸어요. 만덕이 돌아서며 팔꿈치로 남자의 턱을 받아쳤죠. 남자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희수는 가구 뒤에 붙어 그 장면을 봤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 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만덕이 도끼로 막았지만 칼이 만덕의 왼팔을 그었어요. 소매가 찢어지며 붉은 것이 배었죠. 희수가 소리쳤습니다. 만덕 씨. 만덕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왼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남자의 손목을 2 손으로 잡아 비틀었어요. 우두둑 소리가 났죠.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만덕이 칼을 발로 걷어 창문 밖으로 날렸어요.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경고 사격이었죠. 남자들 중 가장 덩치가 큰 자가 희수가 숨은 가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희수 씨, 나오세요. 더 이상 버티면 이 남자가 다칩니다. 희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덕이 2 남자에게 팔을 붙잡힌 채로 희수 쪽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죠.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피소 옆 창문이 박살났어요. 연막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죠. 만덕을 붙잡고 있던 남자들이 기침을 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넘어 들어왔어요.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마취총을 들고 있었죠. 노인이 연기 속에서 침착하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퍽, 퍽.
남자 둘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나머지 남자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그 뒤를 막았죠. 연기가 거쳤습니다. 희수는 가구 뒤에서 나왔어요.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희수의 발이 굳었어요.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래전 어린 시절에 봤던 얼굴이었죠. 아버지 옆에 늘 있던 사람이었어요. 백어르신. 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희수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희수야. 백노인은 대피소 안쪽 방에 희수를 눕혔습니다. 만덕의 팔 상처를 먼저 봤어요. 깊지 않았죠. 노인이 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상처에 발랐습니다. 만덕은 아프다는 내색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노인이 만덕을 바라봤습니다. 자니가 이 아이를 살렸군. 만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꺼냈을 뿐이에요. 노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희수에게로 몸을 돌렸어요. 다리 상태를 봐야겠다. 노인이 희수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손으로 여러 곳을 눌러보고 발목을 돌려보고 무릎 아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희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이 희수의 발바닥을 눌렀어요. 느껴지나? 희수가 대답했습니다. 눌리는 거 느껴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이 문제야. 태윤이 그 녀석이 쓴 것은 단순한 마취제가 아니야. 신경을 차단하는 독소야. 마비가 온 것도 그 때문이고. 희수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노인이 약통에서 가느다란 침을 꺼냈습니다. 독소가 아직 다 빠지지 않았어. 침으로 경락을 자극해서 독소가 빠져나갈 길을 열어줘야 해. 아플 거야. 희수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하세요. 만덕이 희수 옆에 앉았습니다. 희수의 손이 보였어요. 담요 위에 올려진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만덕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덮었죠. 희수는 만덕을 봤습니다. 만덕은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백노인이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죠. 만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만덕은 꽉 눌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침을 다 놓고 나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한 번 더 해야 해. 2번 하면 감각이 많이 돌아올 거야. 희수가 숨을 내쉬었어요. 어르신은 여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노인이 침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부탁했어. 언젠가 내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뒀던 거죠. 노인이 계속했어요. 이 대피소도 지하 밀실도 위성 전화기도 다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둔 거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어. 희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어요. 만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셨네요. 희수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잠겨 있었죠. 그래. 대단한 사람이었어. 1시간 후 백노인이 2번째 침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침이 들어가는 순간 희수의 발가락이 저렸습니다. 찌릿한 감각이 발끝에서 무릎 쪽으로 올라왔어요. 희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희수를 봤어요. 저려요. 다리가 저려요. 노인의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독소가 빠지는 거야. 희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무릎을 구부려 봤습니다. 무릎이 천천히 들렸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움직였죠. 만덕이 그것을 봤습니다.
입술이 조금 열렸어요. 희수는 무릎을 다시 폈습니다. 다시 구부렸어요. 굽혀졌습니다. 폈어요. 희수는 그것을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백노인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문을 닫았죠. 만덕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희수가 만덕을 봤습니다. 움직여. 다리가 움직여.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희수는 봤죠. 알아요. 잘했어요. 희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회사에서는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켜도 누가 잘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투박한 남자의 목소리가 희수의 가슴 한가운데를 쳤습니다. 희수는 시선을 돌렸어요. 창밖으로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헬기는 강태윤의 방해 전파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위성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지상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분이면 도착합니다. 희수가 전화기를 쥐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서둘러줘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강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희수의 손이 굳었어요. 확성기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나와. 저 산골 남자랑 그 노인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 알아. 그 사람들 다 죽어도 좋아? 나와서 끝내자. 만덕이 희수를 봤어요. 희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어요. 만덕이 희수의 팔을 잡았죠. 나가면 안 돼요. 희수가 만덕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르신이랑 당신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나가면 끝나. 만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면 안 끝나요. 당신이 나가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희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때 백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폭약 기폭 장치였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열어줄게. 진입로를 막을 거야. 그 틈에 지상팀이 올라오면 돼. 희수가 노인을 봤어요. 어르신은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해. 흔적을 지워야 하거든. 희수는 입술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노인이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약속했어. 반드시 살려보내겠다고. 희수는 노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밖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어요. 백노인이 산사태를 일으킨 거였죠. 강태윤의 부하들이 올라오던 진입로가 흙더미에 막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보안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어요. 검은 복장에 헬멧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희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일어나요. 지금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요. 보안팀장이 일어섰죠. 팀원들이 희수와 만덕을 에워쌌습니다. 로프를 연결했어요. 희수가 올라가기 전에 대피소 쪽을 돌아봤습니다. 백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들어 희수에게 흔들었죠. 희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오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들고 돌아섰어요. 헬기 안은 좁고 시끄러웠습니다. 희수는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산이 작아지고 있었죠. 나무들이 점이 되었습니다. 만덕은 희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타보는 헬기였습니다. 이상했죠.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낯설었어요. 만덕은 손잡이를 꽉 잡고 앞을 봤습니다.
희수가 그것을 봤어요. 무서워? 만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무서워요. 그러면서 손잡이를 더 꽉 쥐었죠. 희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어요. 이 산속에 버려진 이후로 처음 짓는 웃음이었죠. 만덕이 희수를 봤어요. 희수가 만덕의 손을 봤습니다. 피가 굳어 있었어요. 칼에 그인 자리였죠. 희수는 손을 뻗어 만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잡이 대신 자신의 손을 쥐어줬어요.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 대신 희수의 손을 쥐었죠. 헬기가 서울 쪽으로 날아갔어요.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희수는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부드럽던 입술이 굳게 다물렸죠. 강태윤이 저 불빛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실에 앉아서 희수는 만덕의 손을 한 번 더 쥐었어요. 그러고는 앞을 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상들리에 불빛이 쏟아졌어요. 수백 명의 하객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웅성거렸죠. 성진그룹 창립 5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창립 기념식이 아니었어요. 강태윤의 회장 취임식이었죠. 무대 위에는 성진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렸어요. 카메라맨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기자들이 무대 앞줄을 차지했습니다. 강태윤은 무대 뒤에서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양복이 잘 맞았죠. 머리도 단정하게 넘어갔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강태윤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경호 인원은 볼룸 안에 40명, 바깥에 30명 배치했습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살아있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어. 혹시라도 나타나면 즉시 끌어내. 비서실장이 허리를 굽혔어요. 알겠습니다. 강태윤은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러고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멈춰 섰어요. 만덕이 먼저 내렸습니다. 짙은 남색 수트였어요. 보안팀장이 맞춰준 옷이었죠. 어깨가 넓어서 기성복이 맞지 않았던 탓에 맞춤으로 했습니다. 만덕은 옷깃을 한 번 당겼어요.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덕이 차 문을 열었어요. 희수가 내렸습니다. 짙은 버건디색 이브닝 드레스였어요. 어깨가 드러났고 드레스 아랫단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죠.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가 달렸어요. 산속에서 잃어버린 그 귀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새로 마련해 준 것이었죠. 희수는 차에서 내리며 똑바로 섰습니다. 두 발로 섰어요. 드레스 안쪽에는 방탄조끼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방탄조끼 안쪽 가슴 위치에는 만덕이 깎아준 나무 반지가 목걸이 펜던트로 달려 있었습니다. 만덕이 희수 옆에 섰어요. 희수가 앞을 봤습니다. 들어가자.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볼룸 입구에서 경호원 2명이 막아섰어요. 초대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만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경호원을 번갈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봤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만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비켜주시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덕이 그 손을 잡아 비틀었어요. 화려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잡아서 비틀었죠. 경호원이 무릎을 꿇었어요. 나머지 경호원이 달려들었습니다. 만덕이 옆으로 비켜서며 경호원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경호원이 중심을 잃고 벽에 처박혔습니다.
두 경호원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희수는 그것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고 볼륨 문을 열었어요. 볼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음악 소리,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죠. 그런데 앞줄에 서 있던 기자 한 명이 희수를 봤습니다. 굳었어요. 눈이 커졌죠. 옆 기자를 툭 쳤습니다. 그 기자도 굳었어요. 카메라가 희수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빛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음악 소리가 묻혔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강희수 회장님이다. 볼륨 전체가 정지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희수에게로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희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걸었습니다. 만덕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걸었죠. 무대가 가까워졌어요. 강태윤이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벌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희수는 강태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바로 봤죠. 강태윤이 비서실장에게 낮게 말했어요. 끌어내. 비서실장이 손짓을 했습니다. 볼륨 곳곳에서 사설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만덕이 봤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만덕이 희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몇 명이 와요? 희수가 대답했어요. 알아. 막아줘.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달려들었어요. 만덕이 한 손으로 남자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남자가 뒤로 나자빠졌죠. 테이블이 쓰러졌어요. 유리잔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경호원이 양쪽에서 만덕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덕이 두 팔을 벌려 양쪽을 동시에 막았어요. 팔꿈치로 한 명의 턱을 치고 반대쪽 손으로 나머지 한 명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꿀렸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죠. 그냥 힘이었습니다. 산에서 다져진 묵직한 힘이었어요. 희수는 그 사이로 걸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흔들렸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죠. 무대 계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수는 계단을 올랐어요. 한 칸, 두 칸. 다리가 버텼습니다. 떨렸지만 버텼어요.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강태윤이 세 발짝 물러섰어요. 희수는 강태윤을 봤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보는 얼굴이었어요. 산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웃고 있었죠. 지금은 달랐어요. 강태윤의 눈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희수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행사 진행자가 멍하니 서 있다가 뒤로 물러섰죠. 희수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진그룹 회장 강희수입니다. 볼륨이 조용해졌어요. 희수가 계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죽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조작된 유서와 사망 기사 덕분에요. 뒤쪽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보안팀장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녹취록이 떴습니다. 강태윤의 목소리가 볼륨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강태윤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비 독소를 음료에 넣는 방법,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 유서를 조작하는 방법.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비자금 세탁 내역이 떴어요.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됐죠. 회사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스크린으로 돌렸어요. 강태윤이 마이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희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이 희수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만덕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강태윤의 팔을 잡았어요. 강태윤이 발버둥을 쳤죠. 만덕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강태윤을 봤어요. 태윤아. 강태윤이 멈췄습니다. 누나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강태윤의 발버둥을 멈추게 했습니다. 희수가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이 회사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어. 나도 그 회사를 지키려고 20년을 바쳤고, 그런데 너는 그것을 가지려고 나를 죽이려 했어. 강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희수가 강태윤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네가 미워. 그런데 더 이상 내 손에 이 회사가 망가지는 건 못 봐. 그때였습니다. 볼룸 뒤쪽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완장에 검찰 마크가 보였죠.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수사관 한 명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강태윤 앞에 섰어요. 강태윤 씨, 살인미수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윤이 몸을 비틀었습니다. 손 놔. 손 놓으라고. 수사관들이 강태윤의 양팔을 잡았어요. 포승줄이 채워졌습니다. 비서실장도 볼룸 한쪽에서 다른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어요. 강태윤이 끌려가면서 희수를 봤습니다. 눈이 벌개져 있었어요. 제이슨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누나, 제이슨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끌려나가는 강태윤을 끝까지 바라봤죠. 볼륨 문이 닫혔습니다. 희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만덕이 희수 옆에 섰어요. 희수가 만덕을 봤습니다. 만덕이 낮게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덕을 봤어요. 볼륨 안에 플래시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죠.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희수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만덕만 봤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였어요. 성진 빌딩 옥상이었습니다. 헬기장이 있는 곳이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희수와 만덕은 나란히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만덕이 말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생겼군요. 희수가 만덕을 봤어요. 처음이야. 이런 데서 서울 보는 거?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높은 데는 산밖에 없었으니까요. 희수가 다시 야경을 봤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죠. 희수가 말했습니다. 나 살면서 이 야경을 수백 번 봤어. 이 빌딩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 만덕이 희수를 봤어요. 희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서 당신 손에 끌려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어. 뭐요? 희수가 만덕을 봤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만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희수를 봤어요. 희수가 시선을 내렸어요. 드레스 안쪽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나무 반지였어요. 거칠고 울퉁불퉁한 나무 반지였죠. 희수가 나무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한테는 이 빌딩보다 소중해. 만덕이 나무 반지를 봤어요. 자신이 깎은 반지였습니다. 칼로 나무를 다듬으면서 손을 여러 번 베었었죠. 그게 이 여자 손에 있었어요. 만덕이 희수의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를 봤습니다. 그러다 희수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반지를 가져다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희수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나무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만덕이 말했습니다. 목걸이보다 손가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희수는 만덕의 어깨에 천천히 기댔어요. 만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그 불빛을 내려다봤죠. 바람이 지나갔어요.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죠. 봄이 왔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앞 가로수에 연두빛 잎이 돋아났어요. 희수가 복귀한 지 2달이 지났죠. 강태윤은 구치소에 있었고 제이슨은 아직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하지만 희수의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희수는 이제 휠체어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었어요. 2발로 걸었죠. 오른쪽 다리가 가끔 저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만덕은 희수의 집 옆 방에서 지냈어요. 보안팀장이 경호 훈련을 시켰고 만덕은 그 훈련에서 전문 요원들을 압도했죠. 보안팀장은 만덕을 볼 때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희수와 만덕은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캐주얼한 재킷을 입었어요. 만덕은 여전히 수트가 불편한지 단추를 2개 풀고 있었죠. 희수가 만덕을 봤습니다. 단추 잠가. 만덕이 대답했어요. 덥잖아요. 봄인데 더워? 원래 저는 산에서 반팔 입었어요. 희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만덕이 그 웃음을 봤어요. 희수가 웃으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롭던 눈매가 풀렸죠. 둘은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자전거 탄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부부가 옆을 지나갔죠.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만덕이 말했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네요. 희수가 물었어요. 어디가? 서울이요. 사람이 많아서 시끄럽긴 한데 이렇게 강 옆에 있으면 산 생각이 좀 안 나요. 희수가 강물을 봤습니다. 산 보고 싶어? 만덕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요. 새벽에 눈 뜨면 새소리가 없어서 좀 허전해요. 희수가 만덕을 봤습니다. 나중에 같이 가자. 내가 버려진 그 산. 만덕이 희수를 봤어요. 거기를요?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 만덕은 잠시 희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죠. 그때였어요. 희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었죠. 희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이슨이 입국한 것 같습니다. 공항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희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만덕이 희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희수가 보안팀장에게 말했어요. 위치 추적해요. 움직임 계속 보고해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덕이 물었어요. 제이슨이요? 희수가 강물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왔어. 만덕이 희수 옆에 바짝 섰습니다. 희수는 잠시 강물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바람이었죠. 그런데 느낌이 달랐어요. 희수가 만덕을 봤습니다. 집에 가자. 사흘이 지났어요. 제이슨의 움직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공항 입국 기록을 추적했지만 가짜 여권이었죠. 얼굴도 변장을 했어요. 서울 어딘가에 있는 건 분명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희수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만덕은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희수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왜 거기 서 있어? 만덕이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바깥이 보여서요. 희수가 만덕을 봤어요. 만덕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희수 씨,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희수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물어봐. 만덕이 창에서 시선을 돌려 희수를 봤습니다. 제이슨이라는 사람, 그냥 검찰에 맡기면 안 돼요? 왜 직접 잡으려고 해요? 희수가 잠시 만덕을 바라봤어요. 검찰이 잡을 수 있으면 벌써 잡았어. 제이슨은 나라가 여러 개에 걸쳐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희수가 일어섰어요. 만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만덕 씨. 만덕이 희수를 봤어요. 희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피하면 어떻게 돼? 제이슨이 다음에 또 와. 그때는 더 나쁜 방법으로 와.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쳐. 만덕은 희수의 눈을 봤습니다. 희수가 계속했어요. 내가 끝내야 해. 끝까지 가야 해. 만덕이 한참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을게요. 희수가 만덕을 봤어요. 만덕이 계속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요.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희수는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만덕이 조수석에 탔고 기사가 운전했죠. 뒷자리에 희수가 앉았어요. 봄 햇살이 차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희수는 눈을 감았죠. 만덕이 앞에서 말했습니다. 졸려요? 희수가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어요. 잠깐만. 만덕이 웃었습니다. 작게 웃었죠. 차가 신호에 멈췄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덕의 눈이 사이드 미러를 봤어요. 뒤에 서 있는 차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검은 차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만덕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사님, 출발해요. 빨리요. 기사가 당황했어요. 신호가 빨간불인데요. 그냥 가요. 만덕이 낮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차를 움직였어요. 만덕이 뒤를 돌아 희수에게 말했습니다. 내려요. 지금 당장. 희수가 눈을 떴어요. 만덕의 눈빛을 봤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바로 문 손잡이를 잡았죠. 만덕이 먼저 내렸습니다. 희수의 팔을 잡고 차에서 끌어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차량 하부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희수가 만덕의 가슴에 밀려 넘어졌죠. 만덕이 희수를 감싸 안으며 같이 쓰러졌어요.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거리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죠. 만덕이 희수를 안고 굴러 인도 쪽으로 피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희수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눌렀어요. 두 번째 폭발이 없었습니다. 불길만 타올랐죠. 만덕이 머리를 들었어요. 차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반대편으로 빠져나와 비틀거리고 있었죠.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만덕이 희수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희수가 만덕의 가슴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죠. 희수가 만덕을 봤어요. 만덕의 눈썹 위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파편에 긁힌 것 같았어요. 가는 핏줄기가 흘렀죠. 희수가 손을 들어 만덕의 눈썹 위를 눌렀어요. 재킷 소매로 닦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희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희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경고예요, 강희수 씨. 다음번엔 경고가 아니에요. 희수가 불타는 차를 봤습니다. 눈빛이 굳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내 돈 1,000억을 돌려줘요. 그러면 끝이에요. 안 그러면 다음엔 차가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수는 휴대폰을 내렸어요. 불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만덕이 희수 옆에 섰어요. 희수가 말했습니다. 제이슨이야. 만덕이 불타는 차를 봤습니다. 턱이 굳었어요. 희수가 만덕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봄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죠. 희수는 그 불길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만덕은 그 옆에서 희수를 봤어요. 연기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제이슨의 경고 메시지가 날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희수의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희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이슨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희수 씨, 지금 어머니 병원 아시죠? 희수의 몸이 굳었어요. 어머니 병원이 왜?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지금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한 분이 대피를 못하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수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만덕은 이미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희수가 방문을 열기도 전에 만덕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만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희수가 만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야? 만덕이 대답했어요. 경기도 쪽이요. 차로 1시간. 희수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 대줘요. 만덕 씨 어머니가 납치됐어요.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굳었죠. 회장님, 함정일 수 있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 차 안에서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죠. 펼쳤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그걸 반복했어요. 희수가 만덕의 주먹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덕이 희수를 봤어요. 희수가 말했습니다. 함정이야. 제이슨이 나를 끌어내려고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야. 만덕이 대답했어요. 알아요. 희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거 알아. 그런데 들어가서 이성을 잃으면 안 돼. 알겠어? 만덕이 희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혼자 키워준 어머니였죠. 그 어머니가 저 어딘가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희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됐어요.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가 만덕의 주먹을 감싸 쥐었어요. 내가 같이 있어.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폐기물 처리장은 도심 외곽 야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코를 찔렀죠. 폐타이어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즐비했어요. 머리 위로는 거대한 크레인이 팔을 뻗고 있었죠. 조명이 없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런데 안쪽 깊은 곳에서 불빛이 보였죠. 희수와 만덕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팀장이 뒤따랐어요. 팀원 4명이 함께였죠. 불빛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복장에 가스마스크를 쓴 남자들이었어요. 6, 7, 8. 둘러싸고 있었죠. 그리고 크레인 끝에 뭔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휠체어였어요. 크레인 후크에 묶인 채 공중에 떠 있었죠.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덕의 어머니였어요. 만덕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희수가 만덕의 팔을 잡았어요. 만덕이 희수를 봤죠. 희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좁았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제이슨이 희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희수가 제이슨을 봤어요. 어머니 내려줘요. 제이슨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어요. 돈 먼저요. 1,000억? 희수가 말했어요. 여기서 이체할 수 있어요. 기기 가져왔어요.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가 보안팀장에게 눈짓했어요.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손에 들고 있던 기기를 들었어요. 방아쇠가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기였죠. 제이슨이 희수를 향해 발사했어요. 희수가 피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희수의 다리에 닿았어요. 희수가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굳었어요. 산에서 당한 것과 비슷한 감각이었죠. 마비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덕이 달려들었어요. 제이슨의 부하들이 일제히 만덕을 막았습니다. 만덕이 첫 번째 남자를 쳐냈어요. 두 번째 남자를 밀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의 팔을 비틀었죠. 그런데 네 번째 남자가 만덕의 다리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탕! 만덕이 쓰러졌어요. 왼쪽 허벅지였습니다. 만덕이 이를 악물며 한쪽 무릎을 바닥에 짚었어요. 희수가 바닥에서 만덕을 봤습니다. 만덕씨. 만덕이 희수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제이슨이 희수 앞으로 걸어왔어요. 태블릿을 가리켰죠. 이제 사인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희수가 바닥에서 제이슨을 올려다봤습니다. 제이슨이 계속했어요. 강태윤이 못한 일을 내가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봤어요. 재산포기 각서였습니다. 비자금 계좌 이체 승인서였죠. 희수가 태블릿을 잡았어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사인하는 척했죠. 그런데 사인 대신 다른 것을 했어요. 보안팀장과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자금 추적 바이러스를 이체 시스템에 심어 넣는 것이었죠. 손가락 몇 번으로 끝나는 일이었어요. 희수가 태블릿을 제이슨에게 내밀었습니다. 됐어요. 제이슨이 태블릿을 받았어요. 확인했습니다. 입금이 시작됐다는 화면이 떴죠.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불질러. 희수가 굳었습니다. 약속이 달라요. 제이슨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약속은 원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하들이 폐타이어 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타이어를 타고 번졌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죠. 제이슨은 처리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미리 대기시켜둔 헬기였죠.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열기가 올라왔어요. 희수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전기 충격 때문이었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만덕이 움직였어요. 총상을 입은 다리를 끌고 기어갔습니다. 크레인 쪽으로 향했죠. 바닥에 피가 묻었어요. 만덕이 크레인 기둥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쪽 다리로 버텼어요. 크레인 조종실이 위에 있었죠. 계단이 있었습니다. 만덕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칸, 두 칸. 총상을 입은 다리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조종실에 도달했습니다. 레버가 보였죠. 만덕은 레버를 잡아당겼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휠체어가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희수가 바닥을 기었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짚으며 휠체어 쪽으로 향했죠. 불길이 옆에서 타올랐어요.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희수가 휠체어에 도달했어요. 만덕의 어머니가 묶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희수가 어머니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이 뛰었어요. 희수가 끈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연기가 들어와 기침이 났죠. 어머니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머니가 희수를 봤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희수예요.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만덕이는 희수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만덕 씨 괜찮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철골이 삐걱거렸습니다. 열기에 구조물이 약해지고 있었죠. 희수가 위를 봤어요. 천장의 철골 구조물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희수 위로 떨어지려 하고 있었죠. 피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만덕이 날아왔어요. 만덕이 희수와 어머니 위로 몸을 덮었습니다. 등으로 철골을 받아냈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만덕이 신음을 삼켰어요. 이를 악물었죠. 만덕이 버텼습니다. 철골을 등으로 받아낸 채로 희수를 봤어요. 굴착기 아래로 들어가요. 빨리. 희수가 어머니를 끌었습니다. 굴착기 아래가 보였어요. 넓은 금속 덩어리였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만덕이 철골에서 몸을 빼냈어요. 철골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처리장 전체에 울렸어요. 만덕이 굴착기 아래로 기어들었습니다. 희수가 만덕의 얼굴을 봤어요. 눈 아래에 땀과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등이 찢겼는지 수트 뒤쪽이 붉었죠. 희수가 만덕의 손을 잡았어요. 만덕이 희수를 봤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아. 절대로. 만덕이 희수를 봤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그때 굉음이 났습니다. 두 번째 폭발이었어요. 제이슨이 처리장 전체에 폭발물을 가동했습니다.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굴착기가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가득 찼어요. 연기가 자욱했죠. 불길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희수는 만덕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만덕은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굴착기 아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조견이 먼저 냄새를 맡았어요. 잔해 덤이 한쪽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갔죠. 삽이 움직였어요. 돌이 치워졌습니다. 잔해가 거쳤죠. 굴착기 아래였습니다. 구조대원이 소리쳤어요. 여기 있어요. 3명이에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희수가 먼저 들려나왔어요. 의식이 있었습니다. 눈을 떴죠. 어머니가 다음으로 나왔어요. 눈을 뜨지 못했지만 맥이 뛰었습니다. 만덕이 마지막이었어요. 들것에 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얼굴이 하였어요. 보안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만덕의 상태를 봤어요. 의사가 달려들었죠. 보안팀장이 희수 옆에 섰습니다. 희수는 들것 위에 누운 채로 만덕을 봤어요. 눈을 감은 만덕을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만덕을 봤죠. 희수의 손이 들것 모서리를 잡았어요.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척추에 충격이 왔습니다. 총상도 있고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희수가 의사를 봤어요. 살릴 수 있어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희수가 다시 말했어요. 살릴 수 있냐고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희수는 구급차 안에서 만덕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희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만덕의 얼굴을 봤죠.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 하늘에 울렸어요. 희수는 만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어요. 수술실 앞 복도였죠. 의자가 줄지어 있었지만 희수는 앉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안팀장이 희수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희수는 수술실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에는 나무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보안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희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보안팀장이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이 심어둔 바이러스가 작동했어요. 제이슨이 이체한 돈이 전 세계 금융망에서 범죄 자금으로 표시됐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됐어요.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검거됐습니다.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이기셨습니다. 희수가 다시 수술실 문을 봤어요. 이긴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 안에서 사람이 수술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보안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계속했어요. 이긴 게 아니야. 새벽 4시였습니다. 만덕의 어머니가 병실에서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죠. 희수가 소식을 듣고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희수가 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가 희수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만덕이는 희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최고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희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내 아들이 너를 지켰으니까 이제 네가 내 아들을 지켜줘야 해. 희수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지킬게요. 반드시 지킬게요. 어머니가 희수의 손 위에 자신의 다른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두 사람을 비췄죠. 수술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며 희수를 봤죠. 희수가 의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척추 압박이 심했는데 다행히 신경 손상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총상 부위도 처치했고요. 희수가 물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당장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재활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요. 의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희수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만덕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희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만덕의 얼굴을 봤습니다. 산속에서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 거칠고 검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음을 떠서 넣어주던 투박한 손이었죠. 비가 쏟아지는 산길을 묵묵히 오르던 등이었어요. 희수는 만덕의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러고는 만덕의 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불을 걷었어요. 만덕의 발이 보였습니다. 희수는 만덕의 발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발목으로, 발목에서 종아리로,
산속에서 만덕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해준 것이었어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쓰며 감각을 되살려준 그 손길이었습니다. 희수는 그것을 만덕에게 되돌려주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만덕의 눈꺼풀이 움직였어요. 희수가 멈췄습니다. 만덕의 얼굴을 봤죠. 만덕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죠. 희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만덕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희수가 만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만덕이 다시 입술을 움직였어요. 희수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겨우 나온 소리였어요.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덕의 손을 쥔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만덕의 가슴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러고는 울었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기다렸던 울음이었죠. 10시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만덕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희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올려놓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희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울었어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강희수가 이렇게 운 것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박한 약초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어요. 만덕의 손이 희수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형광등이 하얗게 방을 비췄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덕은 눈을 떴다 감았다 했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죠.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희수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보안팀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자리를 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희수가 만덕을 봤어요. 만덕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말했어요. 이사회는 나중에요. 보안팀장이 망설였습니다. 그게 강태윤 씨 측 변호인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회장님, 부재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희수가 일어섰습니다. 만덕의 손을 잠깐 봤어요. 손가락에 끼워진 나무 반지를 봤죠. 희수가 만덕의 귀에 대고 낮게 말했어요. 금방 다녀올게. 기다려. 만덕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희수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강태윤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희수가 확보한 증거들이 워낙 단단했기 때문이었죠. 제이슨의 자백도 나왔어요. 강태윤의 여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그 소식을 병실에서 들었어요. 만덕 침대 옆에 앉아서 들었죠. 보안팀장이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강태윤 씨 측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희수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덕이 눈을 떴어요. 희수가 만덕을 봤습니다. 만덕이 말했어요. 다 끝났어요?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덕이 숨을 내쉬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희수가 만덕을 봤어요. 아프진 않아? 만덕이 대답했습니다. 아파요. 희수가 만덕의 손을 잡았어요. 만덕이 희수를 봤습니다. 다리가 저려요. 감각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희수가 이불을 걷었어요. 만덕의 발을 잡았습니다. 발바닥을 눌렀죠. 느껴져? 만덕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눌리는 것 같아요. 희수가 다시 눌렀습니다. 이건? 만덕이 잠시 집중했어요. 느껴져요. 확실히 느껴져요. 희수는 만덕의 발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어요. 참았죠. 만덕이 희수를 봤습니다. 왜 울어요? 희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울어. 만덕이 말했습니다. 울고 있잖아요. 희수가 만덕의 발을 주무르며 말했어요. 산에서 당신이 내 발바닥 눌러줬을 때 생각났어. 내가 처음으로 감각 느꼈을 때. 만덕이 희수를 봤습니다. 희수가 계속했어요. 그때 엄청 울었잖아. 나. 만덕이 작게 웃었습니다. 갈라진 웃음이었어요. 울었죠. 엄청. 희수가 만덕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만덕이 말했습니다. 나도 걸을 수 있겠죠?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걸을 수 있어. 반드시. 만덕이 희수를 봤습니다. 당신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요. 희수가 만덕의 발을 주무르던 손을 멈췄어요. 만덕을 봤습니다. 만덕이 계속했어요. 당신이 흙 속에서 손 뻗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살겠다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희수는 만덕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산에서 봤던 것과 같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죠. 희수가 말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창밖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 빛이 가득했죠. 희수는 다시 만덕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발끝에서 발목으로. 만덕은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래됐지만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여자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흙 속에 묻힌 손 하나를 잡아당긴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희수는 말했죠.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추락이자 가장 높은 비상이었다고. 돈도 권력도 화려한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폭우 쏟아지는 산속에서 건네받은 투박한 나무 숟가락 하나가 희수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다고 느낄 때 기억해 주세요. 그 낮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